자, 다음 페이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강화도 조약 이후에 우리나라 사회 문화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먼저 근대 교육이 시작됩니다. 근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선시대 때는 성리학, 즉 유교적인 충효, 인의, 예지 같은 도덕적인 교육만을 했었는데, 조선시대 때는 강화도 조약 이후부터는 근대 교육,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국수사과형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국수사과형을 배우기 시작한 게 강화도 조약 이후부터이다. 이걸 최초로 가르쳤었던 원산학사라고 하는 것 이름만 알아두기 바랍니다. 원산 알죠? 원산. 우리 강화도 조약으로 개방됐었던 한 곳에 부산, 원산, 인천 3개. 그 중에서 이제 원산에 세워졌었던 최초의 근대식 학교이고, 여기서는 근대적인 학문뿐만이 아니라 무술교육을 좀 같이 했다는 것이 특징적이긴 합니다. 주민들이 설립한 것이기 때문에 사립학교이기는 합니다만 국가의 약간 지원을 받습니다. 관청의 지원을 약간 받습니다. 어쨌든 사립학교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다음에 정부가 세우는 학교 동문학, 영어 교육기관이었었습니다. 요거보다도 더 중요한 학교, 이쪽 페이지에서 제일 중요한 학교는 여기 나오는 유경공원, 영재를 육성하는 공적인 학원이라는 뜻입니다. 미국인 강사까지 초빙을 해서 상류층 자녀들에게 영어를 중심으로 한 근대 교육을 가르쳤었던 학교입니다. 이 사람이 헐버트입니다. 헐버트. 지금 여기 유경공원의 수업 장면이죠. 수학을 배우고 있고 얘가 영혼이 나가 있네요. 수학을 배우니까. 헐버트. 이렇게 생긴 사람이고 예전에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헤이그 특사가 네덜란드로 갈 때 이 사람이 대신해서 좀 일본의 주의를 끌어주면서 도움을 줬었던 독립운동가입니다. 우리나라 독립운동가. 미국인이기는 하지만 독립운동가로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의 세계사, 우리 한글을 연구했었던 사람이고 최초로 이제 세계사 책을 한글로 씁니다. 한글로 쓰여진 세계사 책인 삼인필지를 쓴 사람이기도 합니다. 헐버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유경공원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개신교, 교회 계열에서도 학교가 세워집니다. 서양의 개신교 계열에서 세우는 학교인 배제 이화학당 같은 것들, 특히 이화학당에서 이순신 된다. 유관순, 갑자기 한산이 생각났나. 이화학당에서 유관순이 배출되는 학교이기도 하죠. 이게 개신교 미션 스쿨이죠. 미션 스쿨. 가면은 뭐 조회 시간에 기도하고 뭐 십자가 같은 거 여기저기 걸려 있고 학교에 그런 학교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다가 근대 초기에는 이런 학교들이 세워졌다가 갑오개혁 시기에는 국가가 특히 고종이 교육입국 조서라고 하는 것, 이게 시험 문제에도 나왔었죠. 1학기 때 2외고사 때 시험 문제로 냈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나는 학교를 많이 세우겠다라고 해서 소학교도 세우고 초등학교입니다. 사범학교도 세우고 그래서 각종 관립학교를 많이 세운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광무개혁은 대한제국시기죠. 대한제국시기 때는 상공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고종이 이런저런 노력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실업학교들을 많이 세웁니다. 실업학교들, 그리고 유학생들을 파견하고 이것저것 서양의 기술들을 많이 받아들여 와서 광무개혁을 했기 때문에 이 광무개혁이 이루어졌던 대한제국 시기에는 여러 가지 서양의 새로운 이런 시설들이 많이 우리나라에 설치가 되는데 요거는 조금 이따 뒷페이지에서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애국개몽운동 시기, 이제 일본이 을사조약으로 우리나라를 막 쳐들어와가지고 거의 먹을랑말랑 할 때, 애국개몽운동, 독립운동가들이죠. 독립운동가들인 안창후와 이승훈에 의해서, 오산학교와 대성학교가 설립이 되는데, 이것도 1학기 때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1학기 때 대성학교, 이승훈의 오산학교 사진입니다. 다 배웠었어요. 다 배웠을 것 때문에 빨리 넘어가고, 그 다음에 강화도 조약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의 언론이라고 하는 신문사라고 하는 것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신문사. 요것도 1학기 때 배웠는데 자세하게 배우지 않아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은 한성순보. 이것도 근데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네. 한성순보는 열흘마다 발간하는
신문으로서 당시 국가기관이었던 국가인쇄기관이었던 방문국에서 발행을 했었던 최초의 신문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 그래서 초반에 강화도 조약으로 외국과 어떤 이런저런 개방 정책을 하는지를 홍보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던 신문사였다. 근데 갑신정변으로 요 한성순보를 찍어냈었던 박영효가 책임자였었기 때문에 갑신정변 이후에 한성순보는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러다가 독립신문도 우리 배웠죠. 순한글 신문입니다. 순한글 그리고 영문신문입니다. 한글과 영문으로 발행됐었고 서재필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발행한 최초의 순한글이자 영자 민간 신문입니다. 이런저런 계몽 활동을 했었던 신문사다. 그 다음에 제국신문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름에서 알 수 있겠지만 대한제국시기 때 신문이겠죠. 보면은 다 한글로 쓰여져 있죠. 순한글 신문이고 한글로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좀 서민층들에게 인기가 많았었던 신문입니다. 서민층들에게 인기가 많았었던 신문. 그리고 여자들도 이제 좀 당시에 한글 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주로 서민과 부녀자들에게 인기가 많았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 나오는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은 밑에 사진 보면은 한글과 한문이 혼용되어 있는 국한문 혼용, 공문과 한문이 혼용되어 있는 그런 신문이고 주로 유림층, 그러니까 양반, 유교, 유생층들을 대상으로 했었던 신문이고 이 신문사가 유명한 이유는 장지연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일야방성대곡 때문에 시일야방성대곡은 을사조약을 비판하는 글이었었습니다. 1학기 때 다 배웠습니다. 대한매일신보는 사진을 봅시다. 사진 보면은 이 부분은 순한글도 있고 영어도 있죠. 영어도 있고 보면은 여기 한글과 한자가 섞여 있는 국한문 혼용어까지 해가지고 제일 많이 발행했던 신문사입니다. 영국인 베데릴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장이야. 이 사람이 사장이었었기 때문에 일본이 이 신문사를 함부로 못 건드려가지고 여기에 우리나라 독립운동가였던 양기탁, 신채호 같은 사람들이 독립운동가들이 들어가서 일본을 비판하는 기사들을 굉장히 많이 실었었던 신문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인기가 많았던 신문사였었다라고 알아두면 되고, 특히 다른 신문사들은 의병 활동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싸워봤자 우린 진다라고 했었는데 이 대한매일신보를 운영했던 양기탁이나 신채호 같은 사람들은 신민회를 운영하면서 의병투쟁도 이제 지지하는 그런 입장이었었기 때문에 의병투쟁을 호의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기사들을 많이 냅니다. 그리고 국채보상운동을 홍보해줬었다 하는 거 전 시간에 얘기했었습니다. 이 대한매일신보가 제일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대한매일신보 같은 신문사들이 맨날 일본한테 반항하니까는 일본은 이런 마음에 안 드는 신문사들을 없애기 위해서 신문지법이라고 하는 걸 제정해가지고 이 신문사들을 다 해체하거나 폐간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일본을 비판했던 신문사들은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는 1910년도 경에는 거의 다 해체가 됐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종교입니다. 새로운 종교. 조선에서는 유교밖에 없었죠. 원래 유교가 핵심적인 종교고 그나마 불교 민간에서 조금씩 믿고 있었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유교와 불교 이외에도 새로운 종교들이 등장합니다. 새로운 종교들 특히 서양 종교인 천주교와 개신교가 고아원, 교육 활동하거나 양로원 활동하거나 아니면 아까 얘기했었던 학교를 짓는다거나 하는 활동들을 해서 우리나라의 평등 의식을 전파하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만은 엄청나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쪽 파트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 약간 좀 독립운동가적인 그런 냄새가 나면 중요하다고 보면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했던 종교가 바로 천도교입니다. 천도교는 동학이 이름을 바꾼 겁니다. 이 당시 동학 안에서 친일파들이 생겨가지고 걔네들 내쫓아버리고서 동학이 이름을 새롭게 바꿔버렸어요. 이거를 천도교라고 하는데 천도교, 동학의 3대 교주였었던 손병희가 여기 나오는구나. 동학의 전통성을 계승을 해가지고 만드는 종교가 천도교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발간했었던 잡지인 만세보 신문입니다. 신문 만세보 같은 잡지도 만들었었고 이런저런 민족의식을 고취해서 독립운동에 앞장섰었던 종교이고 이
천도교가 나중에 3.1운동을 주도해서 터뜨리는 종파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알아두면 되고, 그 다음에 대종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독립운동에 굉장히 많이 관여하는 종교였었는데 나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창시하는 종교입니다. 참고로 손병희 사진입니다. 이거는 손병희 사진. 그리고 나철 사진, 요 사진 내가 1학기 때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오적 암살단을 만들었었던 독립운동가입니다. 독립운동가. 이 사람이 단군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단군을 믿는 종교로 만들었던 게 대종교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기 오적 암살단 얘기 또 나오네. 오적은 을사조약을 체결했던 5명의 친일파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909년도에 창시를 했었고, 일제가 나라를 완전히 차지한 이후인 1910년도 이후에는 간도, 우리나라 북쪽으로 본부를 이동해서 여기에서 열심히 일본하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청산리 전투 같은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때 있었던 전쟁에서 굉장히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종교가 대종교였었다라고 알아두면 되고, 그 다음에 유교는 원래 우리나라에 있었던 종교죠. 근데 당시에는 많이 좀 쇠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유교를 약간 좀 개혁하자라고 하는 유교 구신론이라고 하는 이론을 박은식이라고 하는 학자가 주장을 합니다. 박은식, 이 사람이 박은식이고, 유교를 낡아 빠진, 유교는 굉장히 꼰대 같은 그런 사상이었기 때문에 그런 유교를 새롭게 개혁하자라고 하는 논문을 발간했던 게 바로 유교 구신론이라는 책입니다. 유교 구신론. 다 올려놔. 유교 구신론. 책이 따로 안 나오네요. 요 박은식은 나중에 임시정부의 대통령까지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좀 이따 밑에서 보겠지만 역사책을 연구하는 일본 놈들이 우리 역사를 미개한 역사이고 발전하지 못하는 그런 역사로 왜곡했었는데 그걸 방어하는 우리나라 국사 연구를 열심히 했던 학자 중에 한 명이 박은식이기도 하기 때문에 박은식 자체가 중요해서 요 유교 파트도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불교도 요 한용운이라고 하는 인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중요합니다. 한용운, 이 사람도 당시 불교가 좀 낡아 빠진 그런 이론에 치우쳐져 있었기 때문에 불교를 새롭게 개혁하자라고 하는 불교 유신론이라고 하는 걸 발표했었고, 논문을 발표를 했었고, 독립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시인이기도 했었습니다. 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시를 썼었던 시인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 한용운 그리고 손병희, 요 두 명은 3.1운동에도 열심히 참여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알아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국사연구로 가겠습니다. 국사연구. 자, 국사연구에 아까 봤었던 박은식과 요 신채호라고 하는 사람인데, 요 두 사람이 중심이 돼서 일본이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하는 것을 방어하면서 우리나라 역사도 굉장히 발전적인 역사였었고 찬란한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국사연구를 활발하게 합니다. 특히 신채호는 당시 독사신론, 독자적인 역사의 새로운 이론이라는 뜻인데, 여기에서 우리 민족을 중요시하는 역사 연구 방식인 민족주의 사학이라고 하는 방법을 처음으로 제시를 합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때는 굉장히 좀 중국을 따라하고 싶어가지고 우리나라 역사도 뭐 중국인들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했었고, 중국에 뭘 배우면은 좋아했었고 하는 그런 약간 좀 왜곡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신채호 때부터는 우리 민족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민족을 주인공으로 하는 역사책인 민족주의 역사책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구국위인전인 을지문덕이나 이순신전 같은 책들을 신채호가 막 저술을 하면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역사에서 국뽕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국뽕 역사. 뭐 을지문덕이 중국 애들을 뭐 살수대첩에서 물리친다거나, 이순신이 한산대첩에서 일본 애들 물리치는 요런 우리 민족 중심의 역사 연구 방식을 일컬어서 민족주의 역사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뽕 역사학, 여러분들 방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외에도 외국의 흥망사, 다른 나라들이 흥하거나 망한 그런 역사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저렇게 망하지 말자, 우리는 저렇게 흥하자라고 하는 것을
본받기 위해서 이런 역사책들을, 이것도 다 신채호가 만드는 역사책입니다. 박은식이 만드는 역사책은 나중에 일제시대 때 다시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독사신론, 을지문덕, 이순신전, 월남 망국사. 이게 베트남이 당시 프랑스한테 식민지로 망했기 때문에 이거는 외국의 망한 역사죠. 망한 역사책이고, 이태리 건국 삼걸전은 당시 이탈리아가 여러 개로 쪼개져 있었던 나라인데 이걸 통일하는 세 명의 영웅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의 뭐 가리발디나 뭐 아니면 이탈리아 어떤 왕이랑 그런 세 명의 이탈리아 통일의 세 명의 영웅을 그렸던 외국의 흥한 역사죠. 흥한 역사와 관련된 역사책들을 이런 역사책들을 만들면서 우리가 본받자 혹은 반성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역사책을 만들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국어 연구.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국어도 이제 없애려고 하는 시도를 했었기 때문에 국어를 연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면서 주시경이라고 하는 학자가 국문연구소라고 하는 걸 거기에 참여를 해서 국문연구소를 만들어가지고 주시경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여기에서 연구를 했었던 이런저런 국어와 관련된 연구가 지금의 우리나라의 국어, 우리 특히 남한 국어 체계의 핵심이 되는 국어라고 보아도 크게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 주시경이라는 인물, 이렇게 생긴 사람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대한제국,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강화도 조약으로 일본하고 교류를 시작을 하면서 여러 서양과의 교류를 시작을 했는데, 이런저런 서양 물건들이 막 들어오죠. 이런저런 서양 물건들이 강화도 조약 직후부터 막 들어옵니다. 어떤 것들이 들어오는지 봅시다. 일단 신문이 발간되죠. 신문, 산성, 순보. 그리고 기기창이라고 하는 무기 제조국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서양식 무기를 만들기 시작하고, 전환국이라고 하는 화폐 발행 기관인데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광해원이라고 하는 것이 세워집니다. 최초의 서양식 병원입니다. 예전에 우리는 한의원이라고 해서 침 맞고 뭐 보약 먹고 그런 한의원에만 의존했었는데, 요 서양식 병원은 외과 수술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치료 방식의 그런 걸 중점으로 뒀던 의료 시스템이죠. 그래서 서양식 의료 시스템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게 바로 광해원이라고 하는 병원입니다. 병원. 요게 지금의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어진다고 봐도 됩니다. 연세대가 여기서 시작합니다. 광해원 제주원에서. 그다음에 전신이 뭔지는 아나? 전신. 요거 또 해가지고 모스부호를 보내는 걸 전신이라고 하죠. 전기로 신호 보내는 겁니다. 전화기가 없었을 때는 이걸 가지고서 의사소통을 하는 중요한 기구로 사용을 했었고, 당시 일본과 청나라하고의 통신을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것들이 꽤 많았었고, 그 다음에 전화기도 들어옵니다. 전화기 덕률풍이라고 당시 불렀었습니다. 텔레폰. 텔레폰을 읽다 보니까 그냥 한자로 덕률풍으로 읽었었습니다. 당시 전화, 덕률풍. 궁궐에 처음으로 설치가 됐었고, 점차 서울 민간으로 확대가 됐었고, 왕한테 전화하면은 절 3번, 4번 하고서 절 받고 막 그랬었다고 합니다. 우편. 우정국이 갑신정변 때 만들어졌었습니다만은 갑신정변으로 중단됐다가 나중에 을미개혁 때 다시 실시가 되죠. 1900년도에는 다른 나라하고도 우편을 교환할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교통수단도 많이 발달합니다. 이 교통수단, 그리고 전신, 전화, 이거 대부분은 강화도 조약 이후이긴 하지만은 주로 대한제국이었던 1896년도 이후에 들여온 시스템들, 그런 시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전화기가 제일 대표적인 거고, 그 다음에 전등, 전차, 한성전기회사라고 하는 회사를 세워가지고 이때부터 전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전등, 전차 중요하고, 철도도 설치가 돼서 경인선을 시작으로 해서 이런저런 철도들이 설치가 됐었고, 일본이 우리가 이뻐서 설치해 준 건 아니고 러일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었던 그런 의도가 있었었다. 그 다음에 어떤 기계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었는지 잘 기억하고,
그다음에 생활 모습에 양복 들어오겠죠. 양복. 우리나라 최초로 양복을 입는 이건 전등 들어오는 모습, 뭐 기차, 전차 같은 거 들어오는 모습.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점차 이제 신분을 옷차림으로 구별하는 것이 힘들어졌다. 서양식 커피, 케이크 같은 서양식 음식들이 들어왔다. 특히 고종이 커피 광이어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맨날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그다음에 서양식 건축물 대표적인 것이 명동성당이라고 하는 성당이 지어집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서울의 명동에 가면은 이런 성당이 대한제국 때 지어지고, 덕수궁 안에는 석조전이라고 하는 이런 그리스의 신전 같은, 혹은 지금의 우리나라 국회의사당이랑 비슷하죠. 이런 석조전이라고 하는 건물이 덕수궁궐 안에 있어요. 덕수궁궐 안에 이렇게, 여기가 덕수궁인데 옆에 보면은 석조전이 이렇게 있죠. 석조전. 요거랑 요거 석조전 건물입니다. 둘 다. 덕수궁궐 안에 있어. 궁궐 안에. 그리고 2층 집이라는 게 조선시대 때 흔치 않았었는데 2층 집이 이제 여기저기에 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양식 스포츠인 야구, 축구, 테니스 같은 서양식 운동 경기가 보급이 된다. 그래서 살기 좋아지는 것 같으면서도 일본이 쳐들어오니까는 해외로 도망가는 사람들이 증가를 해서 많이 가는 곳은 만주, 연해주. 만주, 연해주가 어딘지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미주 다 어딘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번 시간이고, 그 다음에 확인 문제. 근대적 교육제도는 가보개혁 때 교육이 꼭 조서에서 만들어졌었고, 동학을 계승한 건 천도교, 신라방송대국은 방송신문에서 간행했었던 글이고, 그 다음에 고종이 교육이 꼭 조서를 반포한 뒤에 유경공원이 설립된 게 아니라 유경공원은 그 전에 설치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영국인이 베델이 발행했었던 신문사는 대한매신보 X고, 그 다음에 애국개몽운동 시기에는 구국위인전기가 많이 발행됐다 맞습니다. 독서친론, 신채호의 독자적인 역사, 새로운 이론이란 뜻인데, 여기 보면은 민족이라는 걸 빼면 역사가 없다. 그래서 민족주의적인 역사를 이때부터 서술해가지고 뭐 을지문덕, 이순신 같은 사람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한다. 여기까지가 이번 시간 내용입니다. 끝.